자, 오늘 끝낼 거예요. 자, 83쪽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 자, 지도 보시면은 자, 아프리카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어디를 말하냐? 보통은 사하라 사막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아프리카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하라 이남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사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아래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쪽.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잠깐만. 네. 준정아 그만 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과부터. 지금 보이고. 위험하시 못 드시겠어요? 하니까. 대표 보셔서 써봤잖아. 허물이 없는 학교로 써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마음 편해지. 아지마 내가 보여줄게. 아, 오케이. 다리가 생각보다 생겼어. 너무 앞으로 따라와. 진짜 잘 배인다고 서기 위치가. 그래서 그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북아프리카의 특징은 아까 전에 예전에 얘기했을 때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이슬람 종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열대기후와 함께 이제 크리스트교가 부분 나타난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나라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문제 많이 나오고 꼭 알아둬야 되는 위치들. 나이지리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이지리아. 자, 나이지리아는 여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죠. 나이지리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에티오피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열대 고산기후 쪽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케냐랑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는 이제 사바나 기후 AW 기후 지역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에티오피아는 AH 기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미비아는 이제 한류 사막으로 형성된 나라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그나마 잘 사는 국가가 남아공인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좀 온대기후가 같이 나타나죠. 여기는 온대기후가 같이 나타나는 곳으로 유럽인들이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백인들도 많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입주? 살고 있다. 그래서 경제력이 그나마 좋은 편이고 또 남아공은 저번에 우리가 아시아 얘기할 때 자원 파트 할 때 철광석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철광석과 석탄이라는 자원이 많이 있는 곳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뭐가 떠올라? 저 경쟁력이랑 경제력. 경쟁력. 경제력이 있다. 경제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라틴 아메리카도 가야겠구나. 자, 라틴 아메리카도 보게 되면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문화적으로 구분한 거니까 여기 위쪽은 에글라메카, 즉 멕시코부터 그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치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입니다. 자, 먼저 멕시코 기억해둬야겠죠? 멕시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쿠바라는 섬이 있어요. 쿠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본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본토 쪽 보게 되면은 콜롬비아 있고 여기 적도 부분을 지나는 이름, 국가 이름 자체가 적도인 에콰도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엔 페루 있고, 그다음에 볼리비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땅 파고 지구 반대쪽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데가 여기야. 우루과이. 우리나라랑 완전 지구 반대편이다. 자, 그리고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약간 그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도 상황이 잘 안 좋아요. 비트코인을 그거 화폐로 지정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위치들을 파악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좀 지형들을 위주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칸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산맥, 죽지 않은 산맥이 있죠? 안데스 산맥이 여기 국경을 따라서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경을 따라서 분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지에 위치한 나라들이야. 산지. 특히 여기 콜롬비아라던가 여기 페루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고산기후가 많이 나타나죠.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페루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루랑 칠레 중에, 자, 요쪽에 한려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이 한려사막의 위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여기 부분까지 엄청나게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칠레의 중부부터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인 CS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쭈글쭈글하게 된 데들 있지. 이거는 피오르 해안이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과거에 눈이 많이 내렸던 CFP,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라는 거. 이쪽은 전부 다 건조기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후 문제를 나올 때 점을 찍을 때 되게 애매하게 찍을 때가 있단 말이야. 막 이런 데 찍어. 그러면 약간 여기는 사막이긴 사막인데 지중해성 기후랑 좀 겹쳐져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럴 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꺾여진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 파라과이가 끝나는 지점까지가 거의 사막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이라고요. 가장 긴 해안 사막. 그래서 여기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죠. 여기 라틴 아메리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브라질은 여기 서부 지역은 전부 다 아마존이야. 존. 그죠? 그래서 여기는 AF 기후가 나타납니다. AF. 열대 우림 기후. 그리고 브라질의 서부 지역은 AW 기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여기 부분이 전부 다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사람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나쁘죠.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인구들은 여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라는 거. 큰 내용들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와 도시 구조, 도시 문제부터 나오네요. 자, 우리 도시 문제 나왔으니까 도시화율 순서를 따져보게 될까요? 자, 도시화율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엥, 라, 유, 오, 아시, 아프가 되죠. 자, 이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보다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유럽하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럽 얘는 점진적으로 도시화를 이뤘지.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급속도로 도시화를 이루고 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대기후가 나타나니까 어디를 살아도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분 열대기후가 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입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다른 데들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산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살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고원 지역과 산지 지역에 고산 도시가 발달한다거나 유럽과 연결성이 좋은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의 큰 도시는 그래서 대서양 연안의 여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의 특징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급속한 도시화를 나타내게 되겠고 그로 인한 도시 과밀화 현상과 도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위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우선 말하는 종주 도시화 현상은 1위 도시가 2위 도시의 2배보다 많을 때를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뭐 멕시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다 종주 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라틴 아메리카는 도시 구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식민지 경험이 반영되어서 원주민의 요소와 유럽인이 접한 요소들이 혼합된 이중적인 도시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도시 구조가 나타난다. 자, 이 유럽이 식민 지배를 했던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 유럽이 식민 지배를 했던 곳들이 있죠. 보면은 앵글로 아메리카 쪽에도 식민 지배를 했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도 식민 지배를 했고, 아프리카 쪽에도 식민 지배를 했지. 이 앵글로 아메리카 쪽에는 주로 영국 중심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영국이 여기를 지배하면서 여기 실효적으로 얘네들을 거의 나라로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이 돼. 그래서 여기 크리스트교와 영어가 그대로 전파되게 되면서 미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미국과 캐나다. 자, 라틴 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애들이 주로 진출을 해. 즉 얘네들은 라틴족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라틴족들이 진출하면서 만들어낸 문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나 크리스트교를 믿거나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는 가톨릭교가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는 개신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둘 다 식민 지배를 했는데 포르투갈은 어디까지만 지배를 했냐면 브라질까지만 지배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가 먹었어요. 이거는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사실 같이 붙어있는 나라잖아. 얘들끼리 원래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우리 뭐 영국 쪽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을 막 지배를 할 때 우리는 여기 라틴 아메리카 쪽을 가보자. 근데 가더라도 우리끼리 사이좋게 나눠보자. 그래서 토르데시아프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자, 경도 몇 도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브라질 다 지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에스파냐가 지배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브라질을 기준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브라질만 지배를 했고 스페인은 전부 다 브라질 제외하고 전부 다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전부 다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를 했는데 얘네들은 이주를 해서 산 게 아니야. 어차피 유럽하고 가깝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수탈을 했습니다. 특히 노예와 자원들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메리카 대륙인 앵글로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문화들이 같이 이식이 된 거야. 이식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전을 했잖아. 근데 이전을 할 때 이 영국 사람들이 이 앵글로 아메리카를 전부 다 뜯어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갔어. 그것도 가족 단위 중심으로 간 거야. 왜냐면 이때 영국에서는 가톨릭교가 유행을 하다가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개신교가 그 가톨릭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어디로 갈까 하더니 우리 미국에 저쪽에 건너편에 식민지가 있대. 그냥 거기 가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자.
라고 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는 백인 문화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가족 단위의 이주로 백인 문화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유럽하고 얘네들은 거의 문화가 비슷한 거야. 영어 쓰고 뭐 개신교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지들 생활하는 게 똑같은 거지. 백인들끼리만 살고.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이 포르투갈 사람, 에스파냐 사람이 가족 단위로 이전을 한 게 아니야. 가족 단위로 이주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여기를 지배하려고 해. 그래서 남성들이 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 위주의 이제 지배가 나타나게 되면서 남성만 가게 돼. 근데 젊은 남자들이 갔겠지? 가니까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프리카에서 데려간 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도 있을 거고. 있는데 남자 혼자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살림살이를 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혼혈 문화가 나타나요. 혼혈 문화. 자, 그래서 백인과 흑인과 거기에 원주민들 얘네 셋이서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혼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혼혈을 뭐라 부르냐? 크게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패닉. 히스패닉은 라틴 아메리카에 나타나는 혼혈인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뭐 백인과 흑인이 만났을 때, 흑인과 원주민이 만났을 때 뭐 이름들이 각각 있지만 얘네들을 통칭해서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틴 계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의 아시아인 같지도 않은 이상한 피부색들이 나타나잖아. 조금 시커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적으로 나타내. 혼합된 형태의 도시 구조도 나타나고 문화도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는 유럽의 식민 통치를 위한 도시 내부 구조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이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고 광장 주변에 행정기관과 종교시설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거주지 분리 현상도 유럽과 마찬가지, 유럽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고소득층의 유럽계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도심이나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저소득층과 원주민은 주로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다.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주변 지역 있을 때 도심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했지. 근데 고소득층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고소득층은 주변 지역에 위치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주변 지역이 있을 때 건물의 높이가 도심 지역은 낮다 그랬지. 왜? 여기는 전통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위주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의 높이가 낮아요. 근데 이제 주변 지역 갈수록 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완전 바깥쪽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산다는 거. 그리고 여기 중앙 부분에 고소득층이 주로 산다는 거. 자, 근데 또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다 쓴 거 보이네. 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도심 부분이 이쪽을 크게 발달시키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낮게 형성되게 되는데 여기에 고소득층이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인들이 생활환경 좋게 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다음에 도심 쪽에 살고 주변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럽인들이 산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도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급속한 도시 문제로 인해서 기존 주거 지역이 과밀화되고 도시의 외곽 지역까지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된다. 특히 소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범죄, 환경 문제 등의 각종 도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이 도시 문제, 한 도시로 급속하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안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히 이 도시의 주변부 지역에는 저소득층인 원주민과 아프리카계들이 많이 분포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환경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치안 문제라던가 도시 문제도 많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브라질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브라질에서는 파벨라라고 불러요. 파벨라. 미국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를 슬럼이라고 해요. 슬럼. 그래서 미국의 슬럼, 브라질의 파벨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다. 또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브라질에서는 파벨라, 미국에서는 슬럼이라고 부른다. 가끔 선지도 저기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의 문화와 민족 분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식민 지배와 유럽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가톨릭교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에스파냐어랑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인종 분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민족의 분포예요. 왜냐면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종들이 같이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자, 먼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계, 혼혈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데스 산지와 아마존강 유역,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에 주로 있냐면 볼리비아나 페루 같은데, 볼리비아나 페루 같이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 고산기후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들어보셨죠? 부산 도시 마추픽추에 유명하게 되느냐? 자, 그리고 유럽계 백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거주하게 되냐면 기후가 온화한데, 그러니까 뭔가 유럽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브라질의 남동부 여기 지역은 CFA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물론 유럽보다는 연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고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백인들이 주로 거주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은 백인의 비율이 높다. 자, 다음에 아프리카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야?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지. 그래서 아프리카랑 가까운 쪽, 즉 동부 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 자, 이런 아프리카들은 누가 데리고 왔냐면 유럽계 사람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좀 딸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는데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동부 쪽에 위치한 아프리카랑 기후랑 비슷한 자메이카라던가 북동부 해안, 즉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에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뭐 자메이카라던가 브라질, 그리고 뭐 쿠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혼혈들이 많은데 멕시코, 칠레 등에 특히 많습니다. 이런 혼혈을 뭐라 부른다고요? 히스패닉이라고 부른다. 특히 멕시코랑 칠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70%, 80% 이상이 히스패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아프리카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분포하고요. 고유의 문화를 가진 부족 중심의 사회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국경을 짓고 뭐 왕국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항상 부족 단위로, 가족 중심 단위로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유럽에서 식민 지배를 하고 그리고 국경을 지 맘대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는데 부족 중심의 토속 신앙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유입이 되었죠. 특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북부 아프리카에,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중남부 아프리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런 부족의 사회 영역, 문화 이런 것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국경을 일자로 쭉쭉쭉 그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요 갈등 지역들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나이지리아예요.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부 아프리카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문화권과 크리스트교 문화권이 같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부는 건조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를, 남부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트교를 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단과 남수단은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분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분리가 된 지 한 20년도 안 됐어요. 30년도 안 됐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를 믿는 지역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수단, 그러니까 여기는 북부죠. 그리고 남쪽은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르완다랑 부룬디 같은 경우에도 영국으로 이제 유럽으로 독립한 이후에 부족 간의 갈등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아프리카에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럽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 근데 살기가 좋다 보니까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아예 눌러 살면서 백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야. 그 나라를 운영을 하던 과정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을 했단 말이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 그러니까 백인들을 우월하게 얘기하고 이제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인종 간의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가 선정이 되면서 이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얘가 당선이 돼서 남아공을 그나마 잘 운영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아프리카 내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다.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나라다 보니까 그냥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도국. 특히 우리 신흥공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브릭스가 있었죠. 기억나니? 브릭스? B가 어디야?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중국, S는 여기가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자, 그래서 신흥공업국으로 손꼽힐 정도로 각광받았지만 성장은 뚜렷하진 않다. 그래도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잘 사는 편이다. 그래서 저개발국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에어컨 왜 껐어? 진정이가 네. 더우니까 아니 안 추워요. 더워 나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습니다. 높은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었죠. 경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식량난이 심각하고요.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보건적인 부분들, 질병에 취약하고 교육의 기회도 낮다. 자, 그리고 도로, 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1차 생산품 중심의 산업구조로 선진국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이 1차 생산품은 플랜테이션 농업 때문에 상품 작물들만 재배를 하잖아. 특히 커피나 카카오 뭐 이런 것들만 생산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그거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맨날 커피랑 카카오밖에 생산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원개발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프리카랑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자원들이 좀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그나마 잘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나이지리아랑 앙골라인데
서남아시아처럼 왜 석유 천연가스 많이 가졌는데 얘네들은 부자가 안 됐냐?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죠. 내전 때문에 석유랑 천연가스가 조금 덜 팔린다. 덜 팔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디스코 산맥, 즉 남아공에 위치한 드라켄즈버그 산맥 때문에 남아공 쪽에 석탄이 많이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츠와나 이런 데가 있다. 그냥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만 일대에 주변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미국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이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 나라의 경제 정책 자체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못 사는 나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의 칠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가 칠레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는 철광석, 안정육개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육개, 브라질 순상지라고 부르는 안정육개가 있기 때문에 철광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철광석이 브라질에서 많이 나와서 이걸 수출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원 이용 같은 경우에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높고요. 자원 개발의 이익이 소수 집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못 사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또 커피나 카카오, 바나나 등 상품작물 중심의 플랜테이션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생산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환경 문제들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서 자, 중요한 거 이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중요한 거는 인종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징적인 지역들 위주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민족 중에서 유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 유럽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그리고 여기 브라질, 그나마 즉 여기 해안가를 따라서 백인들이 주로 위치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흑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에 주로 분포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자메이카라던가 쿠바, 그리고 여기 브라질, 여기에서만 흑인들이 주로 분포한다. 그래서 흑인들이 주로 분포하는 범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쪽에 흑인들이 많이 분포한다. 유럽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리고 원주민 보도록 할게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산 지역이 나타나는 곳에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보면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이 두 나라가 원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좀 높은 편이죠. 멕시코도 고산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 혼혈인구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 칠레라던가 그리고 콜롬비아, 멕시코 뭐 이런 데들은 이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혈인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브라질이 제일 많죠. 브라질 다음에 멕시코. 자, 또 중남부의 도시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데들을 보게 되면 여기 멕시코 시티랑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들은 전부 다 열대 고산기후 H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항상 봄과 같은 상춘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겠죠. 그래서 멕시코 시티 역시나 고산기후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동부에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인들이 주로 많이 있지 않나.
여긴 백인들, 열대 고산에는 원주민들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럼 브라질 종주도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등 도시 자체가 리우데자네이루를 이루다 보니까 1등 도시가 일어나죠. 수도는 또 아니잖아? 리우데자네이루가. 그렇게. 그나마 종주도시 현상이 엄청 뚜렷하진 않다는 거, 브라질이. 그 다음에 종주도시 현상 보게 되면 1위 도시랑 2위 도시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이만큼이나 있다고 합니다.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도 인구 규모가 큰 데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주도시 현상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편이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원들을 좀 위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 1위별 품목 비율 보면은 일단 얘네들은 거의 단일 품목 위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원유를 많이 수출하고 여기 앙골라 같은 경우에도 원유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나이지리아랑 앙골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츠와나라는 데는 다이아몬드를 남아공이 그나마 좀 다양한 편인데 남아공에서는 이제 철광석이나 아니면은 석탄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불이나 코발트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이지리아랑 앙골라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지리 파트에서 전부 다 수능 완성에 자료 분석이 없잖아. 근데 여기에만 있어. 그 말은 여기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중심적으로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평화 공존의 세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역시나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개념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는 연결되어서 경제 세계화를 이루게 되는데 경제 세계화의 원인은 배경은 일단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또 세계 무역기구 WTO라는 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여러 나라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국제분업이 확산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소비시장이 좀 확대됐다. 이런 내용들. 무역 장벽이 완화됐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다국적 기업의 종속이 심해졌다. 즉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잘 살게 되고 개발도상국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출범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다른 나라들과 비행기나 아니면은 뭐 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서히 연결이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과 더불어 농산물과 서비스업에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건데 이 자유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A 나라랑 B라는 나라가 있어. A 나라는 선진국이고 얘는 개발도상국이야. 자, 선진국에서 가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B에 없는 가를 판매를 하려고 해.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얘를 값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원래 선진국에서는 100원에 팔던 거였어. 근데 이 개발도상국이 B에서는 가라는 제품이 귀해. 그래서 얘를 5,000원에 팔던 거였단 말이야. 근데 100원짜리 가 제품이 B에 들어와. 그러면은 B 나라의 사람은 가랑 다 구입하겠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얘네들은 원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뭘 두게 되냐면 관세 장벽이라는 걸 두게 돼. 그래서 A라는 나라에서 가라는 제품이 100원에 들어올 때 우리 B에서 팔 때는 1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관세를 물리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간의 거래가 확실하게 잘 이뤄내기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모든 나라들 간에 자유무역을 추진하자라고 등장한 게 WTO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 WTO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원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 사람의 자유를 추진하기 위한 자유주의였거든. 근데 이 신자유주의는 국제에서 그 세계관의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의 자유를 뜻하게 됩니다. 약간 경제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자유주의는. 자, 이런 신자유주의가 행해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 간에 다 같이 자유무역을 하면은 당연히 선진국 위주의 경제활동들만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좀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잖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친구들끼리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이익을 추구하자라고 등장한 게 경제블록이에요. 경제블록.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상호주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하는 배타적인 경제협력체인 경제블록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세안 그리고 NAFTA 이게 나중에 USMCA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메르코스루라고 해서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EU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블록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 이거는 FT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FTA는 보통 회원국 간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거래를 취할 때 관세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FTA.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은 상태죠.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간 게 뭐냐면 관세 동맹이에요. 이거는 역외, 다른 나라랑 거래할 때 그 관세를 공동으로 내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중국이랑 FTA를 맺었어. 그 다음에 관세 동맹을 맺었어. 그 다음에 미국과 거래를 할 때 중국이 미국이 싫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한테 관세를 많이 물려버리자. 한 200% 매겨버리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200% 물려버리는 거야. 이게 관세 동맹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공동시장인데, 공동시장은 뭐냐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을 하는 건데, 생산 요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이나 아니면은 노동력을 모두 다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노동력이 중요해. 노동력, 즉 사람들이 이동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 동네 놀러 가듯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동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즉 내가 한국에서 크고 있지만 취업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국과 우리가 공동시장을 맺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공동시장을 맺었으면 취업할 때 또는 대학 갈 때 그냥 중국이나 일본 그냥 써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써서 이렇게 가서 취업을 한다거나 먹고 산다거나 하는 거죠. 자, 여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완전 경제 통합으로 가는 거죠. 완전 경제 통합은 공동의 경제 정책도 수행하고 초국가적인 기구도 설치하는 거지. 그러면서 화폐 단위도 맞추는 거야. 그리고 회원국 간에 의회도 구성을 해서 지들끼리 정치적인 얘기들도 얘기해. 그런 게 최종적인 단계인 4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져보게 된다면은 1단계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데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나프타, 즉 USMCA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북미 쪽이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 공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르코스루가 원래 남미 공동시장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공동시장까지는 못 갔어. 말만 이름만 공동시장이고 한 여기까지가 메르코스루라고 하는 남미 공동시장이 여기는 가고 싶지만 아직 못 갔어요. 자, 그리고 4단계에 해당하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EU, 여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까 하나 빠졌지? 아세안. 아세안은 뭐게?
이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거든. 동남아, 이거는 북미, 이거는 남미, 이건 유럽이야. 동남아는 FTA까지도 미치지 못한다. 아세안은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약간 상징적으로 우리끼리 잘해보자 파이팅 하고 막 간 거야. 뭔가 정하지도 않았어. 야, 너 잘해야지 우리 파이팅. 막 너 바나나, 난 커피 막 이러면서 넌 고무, 넌 파묘 하면서 막 아싸 하면서 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왜냐면 이 아세안 같은 경우는 봐봐, 동남아시아 국가들 10개국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 뭐 베트남, 타이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은 기후 환경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지들끼리 원래 경쟁해야 되는 상대인 거야. 근데 얘들이 묶었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원래 이런 경제 블록이 잘 되려면은 경제 구조 간의 상호 오존성이 잘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중요한 거 경제 블록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즉 공동시장을 보장하고 있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영내 관세도 철폐를 하고 다수의 국가가 단일 통화, 유로화를 사용하는 등의 이제 완전 통합 형태의 경제 블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완전 통합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선진국과 약간 비슷한 경제 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화폐를 써요. 그러면 당연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많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힘들단 말이야. 그런 힘든 부분들을 선진국이 도와줘야 돼. 복지 정책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서유럽이 동유럽을 엄청 도와주는 구조였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너무 자기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다 동유럽 때문이고 EU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하기 때문이야. 우리 나갈래 라고 해서 탈퇴를 해요. 블랙시트라고 하죠. 근데 실제 영국은 원래 유로화도 안 썼거든? 지금 자국의 통화인 파운드만 썼어.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부담하는 게 싫은 거야. 야, 독일, 프랑스 니네처럼 나는 부담하기 싫어. 난 싫어. 한 다음에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영국이 요즘에 경제가 많이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있고요. 자, USMCA는 나프타, 그러니까 NAFTA가 개정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만들어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단계다 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로 궁합이 괜찮아. 캐나다는 자원을, 멕시코는 노동력을, 미국은 돈, 자본을. 그러니까 서로 구조가 딱딱 맞물린단 말이야. 또 잘 돌아간다는 거.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국. 여기는 27개국. 여기는 3개, 3개국. 여기는 10개국. 자, 그런데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 기술하고 자본을 좀 교류하고 자원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하고 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같은 경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내 관세 철폐와 여기에 공동관세 부과 등의 공동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공동시장까지는 아니고 관세 동맹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시장이라면은 사람들,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는 않다. 내가 또 잘못 썼네 스펠링. 메르코스 스펠링 잘못 썼어. 자, 그래서 경제블록 관련된 내용들 알아봤고요. 그거는 수능 특강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경제블록 보시면은 여기에서 경제블록 내에서 영내무역과 역외무역이 있어요. 영내무역이라는 거는 그 회원국들 간의 거래를 말하거든. 회원국들 간의 거래를 봤을 때 EU 같은 경우에는 영내무역의 비중이 높아. 영내무역. 그러니까 회원국들 간의 이제 거래가 많은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서로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북서유럽 쪽과 돈을 못 벌지만 노동력이 좀 풍부한 동유럽 지역들과 궁합이 맞으니까 서로 거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EU 같은 경우에는 영내 무역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역외 무역도 그나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영내 무역과 역외 무역을 비교했을 때 영내 무역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 무역액은 1위라고 보면 돼요.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그나마 잘 돌아가는 경제블록이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 USMCA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면은 영내무역도 크긴 커요. 영내무역도 크지만 보통 역외무역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가 총 무역의 2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한번 난리난 사건들이 있었거든. 수능 세계지리 7번 분항 파동이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거였어. EU랑 나프타, 즉 USMCA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얘가 최근 통계에서는 나프타가 EU를 한 번 이겼던 적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문제나 교과서에서는 EU가 무역액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최근 통계 기준으로는 문제가 틀린 거고, 교과서 기준으로 봤을 때 맞는 거고. 그래가지고 수능에 대해 소송을 건 거야.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 몇 개월에 거쳐서 소송을 했어. 한 6개월 걸렸나? 걸렸는데 6개월 걸린 동안 이미 걔네들은 수능 다 보고 수능 점수 나오고 대학 다 갔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 문제가 오류라고 판결이 난 거야. 6개월 뒤에. 그럼 걔네들이 수능 점수가 다 정정된 거지. 정정됨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 등급이 막 바뀌는 거야. 등급이 바뀌니까 그 등급 바뀐 애들을 기준으로 특별 입학들을 시켜줘. 다른 학교들이. 그래서 갑자기 대학교로 바뀌었어. 애들이. 그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지리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문항에 대한 공포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야, 통계 자료가. 그 공포심을 좀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자, 아세안 보겠습니다. 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최근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곳들이에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고 관광산업도 최근에 개발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 근데 그 대신에 그들 간의 영내무역은 적어. 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생산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신에 역외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나 유럽 또는 여기 에밀로 아메리카 간의 거래는 많다.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역외 무역 중심이고 거래액은 3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남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도 지들끼리 별로 안 친해.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영내 무역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전무하고요. 역외 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정도가 캐리를 해서 뭐 동아시아 쪽과 거래를 하는데 크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무역액이 활발하지가 않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해요. 영내 총생산과 1인당 영내 총생산으로 봤을 때 영내 총생산,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경제력의 합을 따지게 되면은 미국과 캐나다가 속한 선진국이 엄청나게 큰 미국이 속한 여기가 영내 총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선진국인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끌고 멱살도 자꾸 끌고 가는 유럽이 2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세안이 요즘에 크게 성장해서 3등까지 올라왔고, 멜코스루 같은 경우가 조금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1인당 영내 총생산으로 따지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수능 특강 위주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완성에서 자료 분석 내용이 없는 단원들이 있잖아. 그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은 수능 특강이다. 자, 다음에 지구적 환경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간단하게. 지구적 환경 문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랑 관련된 허작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적인 현상이죠. 얘 원인은 뭐예요? 무슨 가스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기후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랑 관련된 협정이 바로 파리 협정이죠. 파리 협정. 파리 협정서 이전에는 뭐예요? 교토 의정서에서 파리 협정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오존층 파괴 보도록 할게요. 오존층 파괴는 우리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염화, 플루오린한 탄소 CFC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상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거지. 특히 어느 쪽이 많이 파괴되냐면 극지방 쪽이 많이 파괴가 된대. 북극과 남극 쪽이 파괴가 돼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외선을 계속 받게 되면은 피부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투과량 증가로 인해 피부암과 백내장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했었던 협정이 뭐냐면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서 각 국가에서 이제 CFC를 줄이자라고 협약을 맺은 거죠. 자, 맺고 나니까 이제 맺고 나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안 써. 또 오존층 파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 파괴 없어. 안 나타났다. 해결했자. 자, 사막화 같은 경우는 과도한 가뭄이나 방목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디에 많이 생기게 되냐면 BS, 스테티우 지역에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었다 라는 거. 자, 열대림 파괴 문제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주로 아마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나 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열대림들 있죠. 이런 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대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자 라는 내용들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산성비 방지 협약 이름이 뭐더라? 뭐냐? 오염물질의 갑자기 생각나네. 수능 특강 봐야지. 제네바 아닌데? 바젤이야.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들이 수증기를 만나 비와 만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변국의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야. 특히 사례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유럽 지역이야. 영국에서 공장들이 처음에 많이 생길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 석탄을 많이 떼는 공장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구름, 산성 비구름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구름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어디로 이동해? 편서풍을 타고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야. 그에 따라서 영국은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다른 나라가 피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타난 협약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바젤 협약이에요.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막고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협약이 바젤 협약이다. 참고로 쓰레기섬은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쓰레기섬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플라스틱 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다큐멘터리 좀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간 주요 환경협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지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호하는 거냐면 습지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런던 연합 같은 경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막는 거다. 해양 투기.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선은 오존층이랑 관련된 거고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사막화.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오칠가스, 즉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건데 차이점이 뭐냐?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만 감축하자 파이팅 하고 갔던 거야. 역시나 감축이 됐겠어? 파이팅만 했으니까 안 됐겠지. 그래가지고 2015년에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다 전부 다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래서 목표도 설정을 하고 이행도 추구하고 약간의 뭐 그런 제한점들도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제성이 보장이 되고 여러 나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지구 비정부기구의 활동들도 뭐 있대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쟁 지역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분쟁 지역. 이것도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요 분쟁 지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는 뭐 영역이나 자원 문제들도 있고요. 민족이나 종교, 언어 같은 문제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영토 분쟁 같은 경우는 국경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지역들, 아프리카 같은데 또는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구역들, 그리고 민족이나 종교가 분리독립하려는 지역 등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것도 있고 비정부기구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쟁지역 지도가 여기 없네. 수능 특강에 있는 거 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우리 지도 줬던 거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지도 부분에 체크를 해보자. 자,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들, 요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럽 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쪽은 어제 했던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여기 여기 벨기에가 있습니다. 벨기에. 자, 벨기에는 왜 싸웠다 그랬지? 벨기에는 언어랑 경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언어랑 경제 때문에. 그래서 북부 지방은 무슨 언어를 쓴다고요? 네덜란드. 북부는 네덜란드어, 남부는 프랑스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벨기에랑 네덜란드 헷갈리지 마세요. 벨레 이렇게 해요. 벨레. 왜? 안 해봤죠? 벨레. 자, 여기 있고요. 또 영국에는 또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위쪽에 스코틀랜드나 여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랑 북아일랜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과 종교가 같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종교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교 이런 것들 차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스페인 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지역과 여기 있는 지역과 여기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지. 여기 있는 지역은 카탈루냐, 남쪽에 있는 데는 카탈루냐, 북쪽에 있는 여기는 바스크.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언어와 얘네 같은 경우는 민족과 경제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차이 때문에 또는 민족적 차이 때문에 분리독립하려는 지역이다 라는 거. 뭐 그 이외에도 이탈리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지역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먼저 인도랑 파키스탄 중앙에 있는 이쪽에는 카슈미르 분쟁이라는 걸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카슈미르, 인도랑 파키스탄 중앙부에 있는 카슈미르 분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종교 때문이죠. 즉 힌두교랑 이슬람교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도 옆에 보면은 이 섬이 있죠? 이 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실론 섬이라고 했지. 스리랑카의 실론 섬.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신할리즈족과 타밀족의 대립이 나와 있는데, 신할리즈족은 불교를 믿는데, 대다수는 불교를 믿는데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랑 힌두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랑 힌두교의 싸움이다. 자, 그리고 여기 필리핀 쪽에 보면은 여기 모로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필리핀 섬의 남부 여기 지역은 민다나오 섬이라 부르는데, 필리핀은 무슨 종교를 믿죠? 크리스트교를 믿죠. 근데 이 민다나오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의 분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남부에 티베트족과 위쪽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다고 했죠. 신장 위구르, 여기는 티베트, 둘 다 독립하고 싶어 한다. 근데 중국 보면은 여기에는 조선족들이 살거든. 조선족 자치지구가 형성돼 있어. 근데 얘네들은 독립하려고 안 해. 그냥 동화됐어. 그냥 중국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무슨 종교? 유대교.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이기도 하고 종교 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겁나 패잖아. 가둬놓고서 가자 지구라는 곳에 팔레스타인 가둬놓고 막 폭격하고 때리고 죽인단 말이야. 이러니까 얼마 전에 이란 애들이 선전 포고했지. 이스라엘에. 근데 내 동생 건드리면 뒤진다. 이거 쏜다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쳐들어가서 누구를 암살했어 지금.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래서 지금 전쟁 벌어지냐 마냐 이러고 있어. 무섭지 않니?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엄청 잘 살아. 얘네가 나라를 구성한 지는 별로 안 됐는데, 이 민족 자체가, 유대인 자체가 원래 장사수활이 좋은 민족이라서 미국에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다 퍼지면서 걔들이 다 각지의 부자가 된 거야. 장사로 먹고 사는 부자들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같이 강대국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경제적 관계 때문에. 근데 너무 막 나가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믿고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터키랑 여기 쪽에 전체를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얘네가 쿠르드족이라는 데,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인데, 여기 터키랑 여기 일대에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어. 유목민족이니까 얘네들은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단체로 돌아다니는데 이 인구가 꽤 많은 거야. 몇 천만 명 정도 되는 거야. 얘들이 막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국경이 정해졌잖아? 그럼 얘네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한 지역에 얘들이 털을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 민족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야, 니네 뭔데 여기서 살아? 왜 여기서 집을 펴? 꺼져. 딴 데 가서 또 집 펴면 야, 니네 꺼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터키에 많이 모여 살고 있거든. 튀르키에. 근데 얘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야, 우리도 나라 하나 차리자 라고 하면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얘들 사실 나라가 없던 애들 거야. 근데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없던 애였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아시아의 주요 분쟁, 종교 분쟁 지역이고요. 다음에 영토 분쟁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토나 자원. 자,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내륙에 있는 바다 카스피해라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자,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이 카스피해를 둘러싸고서 있는 나라들이 다 끼게 된 건데 왜 분쟁이 발생했냐? 카스피해 내부에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발견된 거야. 그것도 엄청 많이. 자, 그러면은 얘네 접해져 있는 나라들끼리 나눠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잖아. 바다로 보면은 우리 영해 측정하는 방식처럼 최저 조이선부터 12L까지 측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경선과 관련돼 있어. 국경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원을 많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카스피해가 바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국경선이 긴 나라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 여기 러시아라던가 카자흐스탄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란 같은 데는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얘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로 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로 쳐. 그러면 얘를 그냥 그대로 쪼개는 거야. 내부 안쪽까지 쪼개는 거야. 쪼개면은 이제 국경선이 카스피해에 접해져 있는 것보다 좀 작은 나라들이 이득을 보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얘를 바다냐 호수냐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싸우고 있다 라는 거. 또 자원과 관련된 거 카스피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위쪽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영토랑 관련해서 센카쿠 열도, 그리고 쿠릴 열도, 그리고 여기 남중국해 쪽에 보면은 두 나라가 있어요. 두 군데, 시사군도랑 난사군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바다에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인데 해당되는 지역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베트남 옆에 볼게요. 자, 베트남 옆에 있는 여기 두 개의 위치는 여기가 시사군도, 여기가 난사군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바다 이름을 무슨 바다라고 그러냐면 남중국해라고 해. 중국의 남쪽이라고 해서.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바다잖아. 근데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누구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사군도 같은 경우는 중국, 베트남, 여기 대만, 중국, 베트남, 대만끼리 이거 네 건이 내 건이 싸우는 거고, 난사 같은 경우에는 걸쳐져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위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 이런 데가 다 얽혀져 있다. 그래서 나라 이름까지 몰라도 일단 중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 중국이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포인트다. 자, 그리고 여기 센카쿠 열도 볼게요.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센카쿠 열도인데 여기는 일단 일본, 중국, 대만이 싸우고 있어요. 또 중국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 근데 중국이 이거를 가로채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중국과 더 가까워 보이니까. 우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다. 자, 일본의 위쪽 보면은 또 쿠릴 열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 곳이에요. 러시아랑 일본. 그래서 여기 동아시아 쪽에 바다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곳들이 꽤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런 분쟁 지역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많이 틀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하천과 관련된 분쟁 지역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먼저 엊그제 알아봤었던 여기 지역에 있는 메콩강 분쟁 지역이 있어요.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위치한 중국과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 간의 분쟁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이 상류에 위치하면서 댐을 겁나 건설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선 열받겠죠. 그래서 이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여기 라오스가 있고 캄보디아가 있거든? 얘네들도 댐을 건설하고 있어.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베트남이 열받아 죽으려고 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겐지스강 같은 경우에도 인도랑 방글라데시랑 같이 쓰는 강인데 조금 다툼이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도 나일강도 있습니다. 나일강. 자, 나일강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일강은 여기 호수 있지, 호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야. 그래서 여기 열대기후에서 시작을 해서 건조기후 쪽으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건조기후에 사는 나라들, 특히 수단이나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단, 남수단,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나일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물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수단, 남수단에서 또 얘네들이 댐을 건설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물이 적어지겠지.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나일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있다는 거. 그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이지리아 기억해둘 필요 있겠죠? 나이지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부는 이슬람교를, 남부는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단과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또 한 가지의 분단 국가로 수단에는 이슬람교를, 남수단에는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얘들도 엄청 싸워요. 하천, 나일강 때문에도 싸우고, 뭐 자원 때문에도 싸우고, 종교 때문에도 싸우고,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바르푸르 분쟁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여기 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몇 가지만 좀 알아보면은 여기 있는데 오데오 연안에 여기 있는 데가 이름이 뭐냐면 퀘벡이야, 퀘벡. 자,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는 전부 다 영어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프랑스어를 쓴다고 했죠. 프랑스어를 쓰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경제력이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하지만 역시나 안 되겠죠. 여기 오리노코강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지리 강좌가 모두 다 끝났는데 뒷부분 지역지리는 선생님이 엄청 깊숙하게 해주지 못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 특강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능 완성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아마 지금쯤이면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안 풀었다면 방학 전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모두 다 문제 푸세요. 이제부터는 개념 강의나 이런 것들 들을 시간에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또 수능 완성에서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있죠. 이거는 9월 모의고사 전에 무조건 풀어보세요. 이게 제일 퀄리티가 높은 문제고 제일 이 저자들이 신경 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많이 봐. 여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안 나와요. 내일은 안 나와요. 오늘이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